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밖에서 본 한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에 한국에서 굉장히 큰 뉴스가 됐었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 여러 정치를 평론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상관없는 그런 커멘터리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UN 인권 이사회 여기에 왜 한국이 지금 되지 않았는가 그것을 먼저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북한의 여러 가지 핵 문제에 대해서는 영국 신문 가디언이 사설을 썼고, 그리고 역시 미국에서 이 같은 핵 문제 전문가가 북한의 핵을 인정해야 될 시기다, 이 같은 본인의 오피니언을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마지막으로는 한국 분들이 영화 많이 보셨겠네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아마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어제 개봉된 것 같은데 저는 이 영화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헤어질 결심, Decision to Leave 라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여서 영화 평이 미국에서 굉장히 많죠. 이미 영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즘은 전체적으로 한국 문화가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평 같은 거 보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와 박찬욱 감독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영화를 본 저로서는 감독이 그렇게 생각하고 만드는 것과 내가 봤던 영화가 다르네 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그런 부분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뉴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한국에서는 약간 정치적인 쟁점화가 됐었던 것 같은데 유엔의 인권이사회라는 게 200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전혀 이런 기구가 없었는가 하면 그건 아니고요. 이름만 바꿨습니다. 뭐든지 오래되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 똑같이 써놨죠? 잠깐만요. 네, 전에는 Human Rights Commission, UN Human Rights Commission이라고 돼 있던 것을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Human Rights Council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인권위원회라고 했다면 구태여 그게 그거지만 인권이사회라고 할까요? 2006년도에 그렇게 설립이 됐는데 이게 이제 유엔에 속해 있는 국가가 193개국이고 그 가운데서 대륙으로 나눠서 5군데로 나눠서 그 대륙에 따라서 몇 군데, 4개 국가, 2개 국가 이런 식으로 인권에 관한 그런 것을 많이 일을 하고 홍보를 하는 위원국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지난해에 됐었고 이제 또 이번에 다시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3연속은 안 되는 건데 한국이 여기서 아시아 태평양 그쪽 지역에서 떨어졌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로비를 잘못했다 무슨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아무튼 모두 14개 국가입니다. 14개 국가인데 그 14개 국가를 5군데 지역으로 나뉘어서 아프리카 그쪽 지역은 지금 알제리아, 모로코, 사우스 아프리카, 수단 이렇게 됐고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은 방글라데시 그리고 몰디브, 베트남 이렇게 4개 국가가 되고 한국과 아프가니스탄이 떨어졌습니다. 이 베트남이 145표를 받았는데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은 워낙에 탈리반이 들어간 그 이후니까 10표도 받지 못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하고 캐리비안에서는 칠레하고 코스타리카가 됐고 서유럽과 다른 곳 이렇게 합쳐서 벨기에하고 독일이 됐습니다. 센트럴 그리고 이스턴 유럽에서는 조지아하고 루마니아가 됐거든요. 다른 지역은 별 큰 변화가 없었는데 아시아 태평양과 한국이 떨어진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일당밖에 안 되는 베트남 여러 가지 인권 문제도 있고요 하는 베트남이 됐는데 한국이 안 됐다는 것과 라틴 아메리카 캐리비안 지역에서는 베네수엘라가 떨어졌다는 것. 그래서 원래 여기에 딱 신청을 한 국가 가운데서 떨어진 국가는 한국,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밖에 안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이해한다고 하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마두로 독재 정권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어떻게 한국이 베트남보다도 인권 문제에 있어서 못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국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언제나 똑같습니다. 한국에서 정치 평론가를 하시는 분들은 중도가 거의 없고, 이 지금 현 정권에 반대하시는 어떤 그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게 뭐 이번에 그 누구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뭐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그것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정말 갖다 붙여도 그렇게 유치하게 갖다 붙일 수는 없는 겁니다.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이 아닌 비영리 재단에서도 이 같은 것을 이제 투표하기 전에 자신들의 그 평가표 같은 것도 내놓고 하거든요. 물론 한국이 어떻게 베트남보다 국내 문제도 있고요. 해외 문제도 있고요. 예를 들면 중국이 지금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신장 위구르족을 중국이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지 않기로, 그것도 투표로 다 정하는데, 그건 중국이 로비를 엄청 잘한 거죠. 2표 모자라서 이제 그런 것을 하지 않게 된 그게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쭉 그 제가 다운로드를 받아놨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독일 같은 곳이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그 항목상에서 그 아주 좋은 점수를 받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적으로는 아동 이슈가 어떤가, 인권에 있어서 여성 이슈가 어떤가, 그리고 뭐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인권에 대해서 뭔가를 할 때 어떻게 강력하게 대처를 했는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 평가표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16개 가운데서 3개만 그린 색깔을 받았고, 나머지는 다 빨간 색깔을 받았는데도 됐어요. 아니, 안 됐죠. 그랬으니까 안 됐고, 그리고 이제 한국과 같은 제후, 한국은요, 16개 문항 가운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이 충족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쭉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는 국내, 국외에서. 그리고 그러면 이게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주 묘한 거예요. 3개밖에 충족 못했어요. 그러면 16개 문항 가운데서 13개가 안 됐다는데도 됐고, 거기에 이제 의문이 있는 거죠. 방글라데시도 1개만 됐는데 방글라데시가 됐고, 그리고 몰디브도 2개만 충족됐는데도 그린 카드를 받았는데도 됐고, 그에 비해서 독일을 보면은 독일은 뭐 3개만 충족되지 않고 다 됐으니까 여기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항을 보면은 자발적인 무슨 뭐 서약이라고 하고, 아주 특별한 유엔에서 뭔가 투표하고 다른 나라 인권에 대해서 했을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여기서 대처를 했는가, 그리고 국내의 인권 문제, 무슨 뭐 재정적으로 또 얼만큼 다른 나라에 컨트리뷰션을 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방글라데시처럼 돈 없는 그런 나라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뭐 한국 같은 나라 그 점 볼까요? 그 점이 충족이 됐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은 네, 그 점은 충족이 됐어요. 그런데도 한국이 떨어진 게 이상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차피 그 회원국이 투표라는 거니까 무슨 윤석열 대통령의 그 말 실수, 이런 것은요, 이 항목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maybe 그 커멘테이터는 이런 항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지는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그처럼 누가 거의 날마다 이 방송 저 방송에 출연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니 왜 베트남이 됐는가, 한국이 되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나 미국 매체에서도 그건 좀 아쉽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대신에 베네수엘라 같은 데가 여기서 떨어져 나간 거, 이거는 아주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인권 이사회 내지는 인권위원회에 들어간 게, 그게 이제 14개 국가지만 그 위원들은 모두 47명이거든요. 47명인데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굉장히 아주 그 어떤 안건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뭘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그 여건이 되고, 그만큼 그 국가가 인권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주 그 좋은 거죠. 그걸 이번에 한국이 떨어진 거고, 그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뭐 북한도 들어갈 테고 중국도 들어갈 테고, 국내의 여성에 대한 인권, 뭐 어린이에 대한 인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합쳐도 한국을 제치고 된 다른 뭐 방글라데시라든가 그 베트남보다는 한국이 훨씬 그 리포트 카드 받은 거 보면 우수한데도 그렇다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9월 달에 UN 총회에서 사무총장이 또 보고서를 내놓은 게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합쳐져서 각 나라의 또 뭐 로비력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아무튼 한국은 원했는데 베트남이 거기에 들어갔는데 한국이 들어가지 않았다 하는 이 같은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분명히 그런 내용을 듣고 봤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에서 정말로 텔레비전만 키면 볼 수 있는 사람, 라디오만 키면 들을 수 있는 그런 커멘테이터들이 하는 말이 국제적인 이슈에 있어서 다 맞지 않는다.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왜 한국이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이 이제 앞으로 나오겠죠. 북한 문제를 몇 가지 전해드리겠는데, 오늘 전해드릴 북한 이슈에 대해서는 가디언이 사설을 썼다는 것도 저는 조금 새로웠고, 그리고 이제는 아무리 미국이 싫어해도 할 수 없다. 북한의 핵 가진 것을 인정을 해야지 된다라는 오피니언 그 칼럼이 나왔다는 것, 오피니언 기고문이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북한이 최근에 뭐 미사일 발사를 뭐 단거리, 중거리, 그것도 뭐 장소를 가릴 것 없이 하고, 또 남한과의 국경에서 뭐 전투기를 보내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중복되는 것 같아서요. 게다 대고 북한이 한국을 향해서 한국의 어떠한 군사 도발도 지켜만 보고 있진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반대인 거죠.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가디언이 사설을 썼는데, 북한의 핵과 관련된 위험은 증가하고, 위험이나 똑같이 증가하고, 국제적인 대응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아주 그 세부 사항은 다양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저수지에서까지 이제는 그 미사일 테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패턴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점점 더 많은 미사일 발사와 그리고 나서는 발언이 강해지고, 한국과 미국까지 선제 공격 얘기를 하면서 법까지 바꿔가면서 전술적 핵무기를 선제 공격할 수 있다고 하고, 곧 7차 핵실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가디언은 평양이 서울이나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어떤 그 핵 공격을 해서 잿더미로 만들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결국은 자살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 능력이 강화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항상 모든 전쟁과 핵무기를 쓸까 말까 하는 이런 데서는 오해의 소지 같은 것에서 딱 그런 실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점을 지적을 합니다. 아무리 바이든 대통령이 가고 그 해리스 부통령이 가서 한국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준다, 일본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게 그 말을만 믿고 쫓을 수 있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그래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핵무기를 만들어야지 된다, 아니다, 미국에 완전히 의존을 해야지 된다 하는데, 지금 미국을 의존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바뀌잖아요. 세계 정세가. 이제 그런 점들도 지적을 하는데, 미국은 현재 우크라이나에 집중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뭐 생활비 문제, 에너지 문제, 중국과는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지 되고, 그런 형태에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또 잠깐 잊고 있던 것을 가디언의 사설이 지적을 해줍니다. 북한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회담을 해보고는
그때 회담을 했을 때 지금도 일부에서는 뭐 싱가포르 그걸 지켜라라고 하지만 싱가포르 회담에서 1, 2, 3, 4까지 지적을 하면서 맨 앞에 미국이 뭐 안보 보장을 해주고 외교적인 관계를 정상화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로 써놓으면 뭐합니까? 트럼프가 확 안 지켜버렸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은 열차 타고 더덜더덜 며칠을 북한으로 되돌아가면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팍 없어져 버렸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안 믿는다는 겁니다. 전에는 미국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약속을 하면 국제사회에서 신뢰도 있고 하니까 지키려는 이런 게 있었는데 트럼프는 그렇게 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싹 깡그리 무시를 해버리잖아요. 그리고는 트럼프가 또 하나 이 나쁜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김정은을 딱 포용하는 것처럼 하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시진핑은 김정은이 뭐 나이가 어리다 뭐 등등으로 해서 거의 멸시하고 쳐다도 안 봤다가 미국 대통령이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워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 어디서 뭐 바닷가를 거닐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는 지금 환경이 바뀌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로 인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2배 가까워졌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미국과 싸우다 보니까 이젠 점점 더 그 어려서 별로 상종하고 싶지도 않아 했었던 그 김정은과 가까워진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 사이에 한국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과 뭐 핵 어떻게 북한이 완전히 포기한다면서요. 그건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는 세계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것을 실패라고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에서는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북한과의 협상은 실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서 북한이 포기하면 우리가 경제적인 지원을 할게? 이걸 성공이라고 봅니까? 아무도 성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북한도 걷어차버렸지만 그것도 전에 다른 무슨 뭐 이명박 대통령이라든가 다 해봤던 거잖아요. 보수 정권에서. 북한은 또 상기시킵니다. 이라크나 리비아를 봤는데 왜 우리가 핵을 포기해야지 되지? 리비아의 카다피가 그렇게 처참하게 핵을 포기한 뒤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라크는 오바마 때에 열심히 핵협상해서 뭔가를 이루는가 했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들어와서 걷어차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핵을 포기해?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으로 볼 때는 핵을 포기하면 내가 생명을 내놓는다는 것 아니야? 이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본의 총리가 안보 전략을 다시 세우려는 이유는 국방비를 뭐 2%에서 3%까지 하나요? 그런 건가요? 1%에서 2%인가요? 그렇죠? 한국이 3%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안보 전략을 다시 세우려는 이유는 북한의 호전성 그리고 북한의 핵 능력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한국은 지금 여러 가지로 의견이 갈려져서 미국의 핵 우산 아래 있으면 뭐 괌에다 갖다 놓으면 되지 뭐 그게 뭐 오는데 별로 시간도 걸리지 않는데 근데 미국을 어떻게 믿냐고요. 제가 미국에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김정은도 트럼프를 믿었다가 그 트럼프에게 의해서 배신을 당했는데 결국은 이걸 가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거기도 또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러면 뭐 또 북한과 또 군비 경쟁이 있고 일본도 그런다고 하고 다른 나라들도 전부 핵 개발한다고 하고 너무너무 딜레마인 겁니다. 지금 러시아가 만약에 전술핵을 쓴다면 이건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죠. 그랬는데도 미국이 부적절하게 대응을 한다면 전술핵을 미국이 예전에 갖다 놨던 걸 다시 갖다 놔라. 미국은 싫죠. 왜냐하면 지금 비핵산 이런 것을 확산시켜야지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되면 베이징은 또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여기에 딜레마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으로서 최선의 옵션은 가디언의 사설은 다국적으로 협력을 해서 핵 억제력을 해야지 된다. 호주까지 합쳐서
전에는 육자회담을 했잖아요. 이젠 다 실패했고 러시아와 중국이 더 이상 미국을 도와서 북한에게 뭐 포기해라 안 할 상황이잖아요.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일본, 호주까지 포함을 해서 다국적 협력을 하는데 무엇보다 대화를 시도라도 해봐야지 된다. 그리고 그 시도가 계속 이어져야지 된다. 헛된 것처럼 보여도 어쩌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했었던 것이 옳은지 모르죠. 헛된 것처럼 보여도 계속 문을 두드리고 대화를 시도해 보려고 했었던 그것처럼 지금 가디언은 당장 결실이 없어도 북한과 대화를 시도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고요. 뉴욕타임즈의 기고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기고문은 제프리 루이스 씨라고 이분은 이제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센터의 핵무기 컨트롤 통제 전문가입니다. 뭐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인용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가디언의 사설에서 조금 더 나갑니다. 미국이 30년 동안 뭐 북한을 핵을 포기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실패하지 않았는가? 북한으로서는 미국과 핵을 좀 포기하면서 관계 개선을 하느냐? 아니면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면서 고립하느냐 해서 후자를 선택을 했고 트럼프와 회담이 끊어진 이후에 2018년 그 이후에 점점 지금은 너무 기술이 대단해졌다는 얘기죠. 북한으로서는. 그런데 김정은의 선택은 분명하잖아요. 지금 헌법을 바꿔서 뭐 전술적인 핵을 한국을 향해서 쓸 수 있다고 하고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고 하고 하니까 미국이 현실을 직시해야지 될 타임이다. 그 현실 직시라는 것은 북한의 그 핵 개발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을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그 핵으로 본인의 권력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데 쓰겠다라고 개발을 한 건데 워싱턴은 이제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지 된다. 너무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핵 능력이 덜했을 때 이렇게 하고 더 이상 개발하지 못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미국이 거부해왔죠. 지금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핵 확산 금지, 미국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좌절되고 국제사회의 여러 도전, 뭐 가디언이나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할래, 뭐 미국, 일본도 할래, 중국도 뭐 중국은 이제 더 뭐 여러 가지 본인들이 내세우는 얘기들이 있을 테고 그런 문제, 그러나 한반도의 핵 위협을 줄이는 최선의 길일지 모른다. 인정을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전쟁 위협은 지금 더욱더 늘어나고 있고 어떤 때는 냉각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국은 전보다 카드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정학적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과 더욱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남으로 인해서 빅3 파워가 북한 이슈에 대해서 지금 과거에 육자회담 때 실패를 했었고 러시아와 중국은 더 이상 도와주지 않을 것이고 30년 동안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확신시키지 못했으면 이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인정을 해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북한의 그 핵 개발을 포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좀 시도를 해보려고 했었던 거 그런 것에 대해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얘기하기를 북한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무기를 해체하는 대가로 일부 경제 제재를 요구했다라고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이 모든 제재를 풀으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틀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이 여러 가지 문제, 국내적인 문제, 본인 개인적인 것과 연관이 돼서 그 문제 때문에 웬만큼 가져가고는 안 되니까는 미국이 그렇게 요구를 한 거죠. 북한이 뭐 그렇게 해달라고 했던 게 아니라 미국이 다 해라. 아니면은 이제 미국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협상으로 처음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서 또 막 붐업을 했고요. 노벨 평화상감이다 하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상 받는 거
막 크게 하는 거 허풍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세계관이나 이런 것도 없이 나갔다가 이 정도 협상해 가지고 가면 내가 큰일 나겠지 싶어서 그걸 다 없던 것처럼 한 거잖아요. 이걸 이제 북한은 알았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뭐 핵이 있는 나라가 미국과 뭐 프랑스, 영국, 러시아 뿐입니까? 중국 뿐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뭐 핵무기 보유 국가다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핵을 갖고 있는 걸 모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누구나 다 많이 알고 있는 거짓말이잖아요. 인도나 파키스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살잖아요, 미국이. 그런데 왜 북한은 안 되느냐? 이제는 그걸 북한을 인정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정하지 않으면 북한이 더 많이 개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스스로 인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핵 프로그램을 막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한국에서 걱정하는 게 일리가 있죠.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을 하면 그때부터는 한국도 해야 되고 일본도 해야 되고 이런 게 나온다는 것. 인도의 핵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본격적으로 인도가 테스트하기 전까지는 미국이 눈 감아줬었습니다. 1998년도까지는. 그런데 이젠 너무 늦었다. 더 이상은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북한이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더 개발을 더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 정도로는 현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핵무기가 국가나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그런 무기가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본인이 타겟이 될 수 있는 무기라는 것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트럼프에게 배신을 당하긴 했지만 트럼프와 협상할 그럴 그 마음을 먹었다면은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과 왜 바이든 대통령이 유연하게 한다면 협상한다는 그 마음을 다시는 못 먹는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원하는 것, 북한이 원하는 대로 사실은 해주라는 뜻도 됩니다. 이 어피니언은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협상을 해보자. 그래서 그 협상이라는 것은 장거리 이런 거 개발 못하게 하고 단거리 이렇게 하는 것은 갖고 있도록 그 정도는 외교적인 협상이라는 것은 너도 좋고 나도 좋을 때 이루어지는 거지 미국이 원하는 것만 다 갖고 북한이 원하는 건 하나도 안 주고 이런 협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외교에서는. 이제는 늦었다. 그렇게 이제 지금도 계속 못 본 척, 안 본 척 핵보유국 아닌 것처럼 하면은 그러면은 더 나중엔 더 어려워진다 하는 게 지금 뉴욕타임즈의 기고문을 보낸 제프리 루이스 씨,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센터의 핵무기 통제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이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다들 각오를 하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은 이 같은 오피니언이 아마 더 많이 나오리라고 저는 짐작이 됩니다. 그동안 쭉 이런 뉴스를 팔로우한 저로서는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었네요. 이 내용은 사실은 제가 다 읽어보고 나서는 이 저스틴 펜도스라는 미국에서 뭐 대학부터 박사학위까지 다 했고 나중에 이 글을 읽었을 때는 굉장히 클리어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의 전문 분야가 이 무슨 정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걸 소개를 해드릴까 하다가 그러나 뭐 정치 전문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내용이 클리어하면 소개해드릴 필요가 있겠구나 싶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한국의 동서대학 그리고 미국의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는 저스틴 펜도스라는 분이고요. 이분이 디플로맷이라는 아시아의 정치 중심 그 매체에 블라디미르 푸틴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운명처럼 될까? 김재규 중앙정보국장이 암살한 이런 글을 썼는데 한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라면 아니면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되신 분이라도 그 당시의 내용을 쭉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위크엔드 에디션에서 패기 누난이라는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칼럼니스트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몰락이 고르바초프처럼 될까? 아니면 뭐 니키타 프루시초프처럼 될까?
두 사람과 다 달라서 말이야. 그만큼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이 위기에 있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분도 이 교수도 그 저스틴 팬더스 부산의 동서대학교 교수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쉬운 글이니까는요. 과거의 한국의 역사를 한번 되새긴다 하는 뜻으로 좀 여러분들 리마인드성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1979년 10월 26일 11.6 사태 때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푸틴에게도 푸틴의 최후가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이해하는데 좀 흥미롭다라고 이분이 그 교수가 얘기를 합니다. 김재규 당시엔 중앙정보국장이죠. 지금은 국가정보원이고요. 목적은 굉장히 논쟁적이긴 하지만 2000년대 이후에 출판된 다큐멘터리 등등으로 본인이 직접 그 법정에서 얘기한 것도 있잖아요. 왜 자신을 그렇게 키운 같은 마산 출신이고 하는데 부마 출신이고 하는데 이렇게 그를 암살했는가 하는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해서 그 기본적인 그 사람의 캐릭터도 굉장히 복잡하지만 박정희의 독재에서 떠오른 사람이잖아요. 1964년도 일본과 한국이 정상관계 맺고 할 때 시위가 막 있을 때 김재규가 진압을 했고 그 뒤에 이제 같이 구미태생이니까 믿으면서 76년도에 중앙정보국장까지 됐는데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확장하니까 하나회 같은 거 나중에 그 하나회 출신의 전두환이 대통령이 됐고 하나회 때부터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김재규는. 그게 이제 충성서약하고 헌법보다 그 관계자, 독재자에게 충성서약한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미국이랑 똑같은 겁니다. 미국에서 공화당에서 트럼프 개인에게 충성을 하느냐, 헌법에게 충성하느냐. 그래서 지금 헌법에 충성해야 된다는 소수의 리스 체니나 공화당에서 아담 킨징거 같은 하원 의원이 더 이상 정치인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트럼프 나에게 충성해 하는 사람들이 공화당에 더 많기 때문에 김재규는 당시에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그의 음성도 육성도 있고 이게 그렇다는 거잖아요. 헌법에 충성을 해야지 박정희라는 한 사람에게 충성을 해 하나회 이거 아니다 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삼선 개헌을 1971년도 하고 유신헌법 그때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국민에게 약속하시라 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만들었고 그때부터 김재규의 말을 잘 듣지 않고 김재규는 계속 반대를 하고 이 김재규가 한때 장준하 그 저널리스트 사상계를 발행인과 같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할 계획을 1973년도에 세웠다는 겁니다. 실패했지만 그 뒤로 장준하 씨는 1975년도에 그렇게 산 좋아하고 산 잘 타는 사람이 의문의 추락사를 하죠. 그 뒤에 김재규 씨가 장준하 씨 가족을 막 그림을 비싸게 사고 뭐 이렇게 하면서 뒤를 많이 돌봐줬다는 뭐 이런 그 스토리들도 있고요. 어쨌든 그 뒤에 유경수 여사가 암살되면서 차지철이 비서실장으로 하고 차지철일과 점점 가까워지고 김재규를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처음에는 뭐 약간 그런 그 권력의 구도에서는 경쟁을 시키다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죠. 그리고는 차지철의 아주 그 모욕적인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공개적으로도 막 차지철이 뭐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렸다는 김재규를 모욕하고 하면서 1979년도 여름입니다. 김영삼이 야당의 새 리더 새민주당, 뉴민주당, 새민주당, 신민당이죠. 그쵸? 신민당이네요. 당시 신민당 나중에 대통령이 됐는데 미국 측에 박정희를 더 이상 지지하지 말아라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그리고는 이제 그러자 이제 박정희 그 대통령은 법원에 이 김영삼이 국회의원직을 하지 못하도록 막 압박을 했고 그렇지만 그 다음이 카터 행정부에서 막 미국 대사를 소환하면서 이 박정희 이거 아니다라고 했었고 민주주의 시위대가 김영삼의 그 고향인 부산에서 막 해서 마산까지 막 부마 사태 쫙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경찰국을 막 방화를 시키고 하면서 민중봉기가 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딱 그 박정희 그 암살 시해 사건이 있고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차지철도 마찬가지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 차지철까지 살해한 것도 이 김재규는 이제 그 나는 정당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국의 민주주의는 구했는데 지금 이 교수가 지적을 한 거예요. 한국의 민주주의는 구했는데 이 김재규와 공모를 했었던 사람들은 사형됐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막 군 뭐 누가 정권을 잡고 해야지 되는 사람이 어디로 가지? 요 뭐 국방부로 가나 중앙정보부로 가나 막 그런 것들이 엇갈려서 한국의 운명이 엇갈리고 뭐 김재규의 운명도 그렇게 되고 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김재규의 당시의 행동에 대해서 그가 민주주의에 얼만큼 이상이 있었는가, 차지철이를 질투했었는가, 정책에 있어서 분쟁이 있었는가, 두려움, 개인적인 복숭가 등등 이런 것들이 얼만큼 섞였는지는 모르지만 복합적이지만 러시아 관계자들에게는 푸틴의 내부인도 이와 김재규와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 동서대학교의 교수가 지적을 합니다. 김재규처럼 푸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의 위협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다른 방향으로 가보라고 김재규처럼 이거 마지막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라고 했더니 딱 유신헌법을 만들었고 그러면서 푸틴 주변에서 그렇게 만약에 건의를 했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아주 실패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분한 감정도 있을 수 있고 분노로 되고 그러면서 점점 러시아의 외교적인 컨디션은 고립으로 빠지고 경제도 힘들어지고 국내에서 소요가 더 강해지고 따라서 암살 시도도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교수가 블라디미르 푸틴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운명처럼 되나? 동서대학교의 저스틴 펜더스 교수가 디플로맷에 쓴 그런 글입니다. 이 교수는 한국어도 굉장히 잘하던데요. 미국에서 뭐 교육을 오랫동안 받았는데 한국어, 영어 능통합니다. 보니까 영어로 그 미국 사람들과 같이 여러 가지 그 토론을 할 때는 또 완전히 그 영어가 네이티브 랭귀지처럼 한국어로 말할 때는 한국어가 그 모국어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이고요. 마지막으로 박찬욱 감독은 세계에서 유명합니다. 유럽에서 먼저 유명해진 것 같고 올드보이 등으로 미국에서도 이젠 유명합니다. LA 타임즈와 인터뷰인데 왜 한국의 제임스 스튜어트라고 하면은 제가 좋아하는 영화 가운데 하나가 그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버티고인데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여러 작품이 한국의 감독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 하녀라는 영화도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저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영화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하녀와 오발탄이 다음 주 토요일에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문화원에서 상영을 합니다. 아무튼 박찬욱 감독도 히치콕 감독을 그렇게 좋아했었대요. 이 인터뷰에서 얘기하는데 나는 영화를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진 않았지만 히치콕 학교에서 배웠다. 왜 제임스 스튜어트를 만들었는가 하면은 제임스 스튜어트의 버티고에서의 제임스 스튜어트와 킴 노박을 헤어질 결심 이 영화에서 박해일 씨를 제임스 스튜어트로 했다 이 얘기입니다. 사랑에 빠지는 과정은 형사의 그 수사 과정과 비슷해서 저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 뒤에 숨겨진 동기를 이해하려는 시도다. 뭐 아주 복잡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것은 그만큼 이젠 박찬욱 감독은 미국에서도 대단한 감독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59살이에요. 그래서 이 헤어질 결심에서의 수사관 박해일 씨, 하준, 설애, 탕웨이 아주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탕웨이의 연기를. 여기서 올드보이에서의 복수 또 무슨 뭐 아가씨 레즈비언이잖아요. 그 핸드메이든 거기서의 에로티즘 뭐 이 사랑인데도 노골적인 표현은 없는데 이 작가 자신이 이 뭐 작가이기도 하죠. 시나리오도 같이 쓰니까 박찬욱 감독이 사랑해요 라는 말 없이 사랑의 스토리를 만들고 싶다. 이건 이제 미스터리 장르이긴 해요. 헤어질 결심은. 그런데 가해자를 알지만 가해자가 왜 그랬는가 그 원인을 모르면서 아무튼 제가 뭐 영화의 스토리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찬욱 감독이
헐리우드 영화 수사관들을 보면 캐릭터가 폭력적이지 않다. 이 박해일 씨도 절대로 폭력적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꼭 헐리우드 영화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수사관들이, 디텍티브들이 다 그렇다라고 직업에 집중을 하고 그런데 폭력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이 영화에는 로맨스가 있는 거잖아요. 박해진과 이 중국 여성으로서 남편이 2사람이나 숨지는데 살해, 그 스토리. 그리고 결국은 본인이 자살하는 것. 자살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현대판이니까 막 텍스트로 뭔가를 하고 텍스트가 나오는데 저는 그런 장면은 캐치업하지 못했었어요. 뒤에 이걸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 상대의 얼굴이 있다면서요. 상대방의 그 탕웨이의 얼굴이 있다. 그게 오히려 빅토리아 시대의 편지보다도 더 낭만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리고 또 하나가 남자 중심의 작업을 바꾸고 싶어서 여자 작가가 필요했다 해서 정석영 씨와 함께 전 모든 것을 함께 썼다. 남자가 보는 게 있고 여자가 보는 게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발음과 한국 발음이 충분해도 탕웨이의 한국 발음이 충분해도 뭔가 급해서 막 얘기하고 좀 본격적인 얘기를 해야지 될 때는 딱 예를 들어 번역기를 돌리잖아요. 전화기로 해서 딱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현대적으로 된 것이고 칸느에서 5월 이후에 세계적으로 된 이 영화 감독상을 받았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제가 느꼈던 것과 좀 다른 것 같은데 여성이 자살을 하잖아요. 감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의 마음을 못 가져서 자살을 하는 것은 아주 진부한 거고 그래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 여성의 욕망은 영원히 남자의 인생에서 그냥 영원히 풀리지 않는 뭔가로 남고 싶다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이 남자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자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 자세한 스토리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아무튼 이 정도로 중간에 제가 빼먹은 것도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에서는 한국 영화 감독들은 거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국의 그 제일 앞에 제목 자체가 그렇게 표현이 됐거든요. 영화 거장 영화 감독이 아무튼 한국의 제임스 스튜어트로 그 박해일을 만든 영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볼티고나 볼까요? 오늘 그건 또 높은 곳에 킴노박이 쫙 그리고 히치콕 감독은 금발의 여자를 좋아합니다. 금발의 여자가 탁 거기 올라가 가지고 현기증이 있고 하는 제임스 스튜어트가 아래서 막 보고 하는 아무튼 그랬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일요일이기 때문에 어떤 영화를 보시던 드라마를 보시던 책을 읽으시던 저는 작은 아씨들을 영어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즐겁게 지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9시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한국 밖에서 본 한국 강혜신이었습니다.